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단 하나의 보물을 선택하는 순간, 천상의 컬렉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려하거나 멋진 예술 작품을 한눈에 보면은 급격하게 반응이 오죠. 하지만 소박하고 작은 작품들의 경우 천천히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리고 그 제작자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빛을 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천상의 컬렉션에서는요, 문화재 속에 담긴 이야기를 알게 되면 한층 달라 보이는, 더욱더 새롭게 보이는 세 개의 작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과연 이번 주는 어떤 보물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까요? 첫 번째 보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의사 신동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천상의 컬렉션에서 특별한 상담을 해보려고 해요. 고위직 공무원 강희안 씨. 이분은 특이하게도 제게 그림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선비 한 분이 호젓하게 바위에 기대어 엎드려 있습니다. 얼굴이 둥글 넓적하고 코도 좀 넓고요. 이마는 좀 벗겨지셨는데 인상이 참 좋아 보여요. 어디서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지 위에 덩풀이 하늘거리고 아래 물 위에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고사관수도. 고결한 선비가 물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정신과 의사인 제 눈엔 이 작품이 마냥 평화로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예술 치료를 하다 보면 예술 작품 속에 그린 사람의 무의식적 욕망이나 갈등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욕망이란 게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것이지만 아무리 꼭꼭 숨겨놔도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이 그림에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선비의 팔을 보시죠. 손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매자락 속에 숨어 있죠. 심리학적으로 손은 나와 외부의 관계를 나타내는데요. 손이 안 보인다는 것은 외부와 단절하고 싶거나 인간관계를 두려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평안해 보이는 인물 뒤에는 이런 긴장이 숨어 있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놔두고 아무도 없는 곳에 숨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말이죠.
그림 사연을 보내준 우리 강희한 씨를 보니까 커리어가 굉장히 화려하시더라고요. 집현전 학자로 훈민정음을 만드는데 이바지하시고 용비 어천가에 주석을 달기도 했다고 합니다. 왕의 도장인 국세에다가 글씨를 쓸 정도로 명필이었고요. 관운도 아주 좋았어요. 4명의 왕을 모시면서 무려 20년 넘게 벼슬살이를 했습니다. 참 잘 나갔죠? 그런데 이렇게 커리어가 화려한 사람일수록 내적으로 소진된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강희안이 쓴 시를 살펴보면 한양에서 벼슬살이 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를 여러 개 남겼습니다. 선비를 둘러싼 풍경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선비는 한없이 평온한데 주변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 선비 뒤에 뭐가 있죠? 네, 절벽이 보이죠? 그것도 아주 험한 절벽이에요. 붓질도 굉장히 거칠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불안하고 긴장한 상태에서 그린 것 같아요. 게다가 모양도 특이해요. 절벽이 이렇게 기역자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윗부분이 금방이라도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 같다는 거죠.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있는 선비가 죽게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 절벽이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한다는 어떤 자책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찾아보니 40살이 되던 해 강희안은 엄청난 사건에 휘말립니다. 조카에게서 왕위를 빼앗은 왕, 세조를 인정하지 않았던 신하 6명이 체포가 돼요. 사육신 사건 아시죠? 이때 강희안도 사육신과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사육신의 핵심 멤버 성삼문과 아주 절친한 술친구였거든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강희안은 이 일과 상관없소 라고 성삼문이 강희안을 감싸주었습니다. 성삼문의 증언 덕에 강희안은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어요. 자기만 살아남았다는 그런 죄책감, 자괴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겉으론 나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지만 실제로는 트라우마와 혼자 살아남은 자괴감에 시달렸던 게 아닌가. 그런 심리가 곧 무너질 것처럼 위태롭고 험한 절벽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게 아닐까요? 만약에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600년 전으로 가서 강희안 씨를 다시 만난다면 뭐라고 말씀을 해드릴까 고민스럽네요. 강희안은 번아웃은 물론 트라우마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다행인 것은요, 본인이 해결책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림 속에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선비의 시선을 따라서 한번 같이 가볼까요? 선비가 무엇을 보고 있죠? 물이요. 물을 보고 있어요. 근데 왜 물을 보고 있을까요? 물은요, 겉보기에는 잔잔하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것이기도 해요. 마치 사람의 마음처럼 말이죠. 결국 물을 본다는 것은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도 미처 몰랐던 나의 진짜 모습을 찾아보는 거예요. 왜? 번아웃도, 트라우마도, 자책감도,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결국 나 자신밖에 없거든요. 결국 고사관수도의 풍경은 강희안 본인이 도달하고 싶었던 모습일 겁니다. 나 자신을 알아가고자 했던 치열한 탐색, 그 결과물이 바로 고사관수도가 아니었을까요? 곧 무너질 것 같은 절벽처럼 인생에서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나를 잃지 말자, 나를 찾자, 내면을 치열하게 응시했던 화가의 작품 고사관수도. 여러분도 잠시 여유를 갖고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그림이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저기 나오는 주인공이 저희 처외삼촌을 좀 닮으셨어요. 굉장히 인상이 되시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가까운 사이죠. 처의 외삼촌이 꽤 얼마 가까운 전에 사이죠. 명절에도 갔다 왔는데 진짜 많이 닮으셨어요. 딱 저 자세로 어이 박서방 가 술 좀 가져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술상 기다리는 표정인 것 예, 같기도 하고. 관수도가 아니라 약간 관주도 같은 그런 느낌. 저는 보고 나서 아 이거 딱 힐링용 그림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 저나 한상원 아나운서 같은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스트레스 좀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KBS 술탄 얘기입니다. 아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절벽이니까 아니, KBS가 절벽이에요. KBS가 스트레스와 월급을 줘요. 맞아요. 그래서 같이 버틸 수가 주기 있습니다. 때문에. 반찬을. 두 개를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스트레스 받을 때 이제 책상 앞에 붙여놓고 보면 좀 명상을 할 수 있지 않은 그림이 그렇죠.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그 무슨 글을 봤는데 그 사람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자연만이 이제 치료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글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산, 절, 강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그림 처음 봤을 때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선생님의 설명 듣고 조금 좀 무겁게, 좀 어둡게 느껴지더라고요, 확실히. 어두움 안에서도 치유적인 메시지가 담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편안하고 여유 있고 싶은 소망이 담기니까요. 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독일 이제 그 가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라는 그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 그 그림. 그 안개 바다 위에 방랑자라는 그림이 있어요. 네네. Wanderer über dem Nebelmeer라고 저거 뒤에서 보실 수 있는. 아, 네. 이 작품하고 지금 고사관수도하고 닮은 점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프리드리히도 동생을 잃은 상실의 아픔이 있는데 강희안은 친구들, 특히 성산문을 잃은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 점이 공통점이고요. 또 하나는 그 강희안의 작품도 내면을 이렇게 관조하고 성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이 프리드리히의 작품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고뇌에 빠져있는 어떤 중년의 남성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매우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그 40대 제 나이 또래 된 그 가장의 어떤 뒷모습 외롭고 아 쓸쓸하고 그러세요? 딸은 너무 보고 싶은데 이상하게 집에 빨리 가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 저 오른팔 지금 해봅니다. 주머니에 이렇게 꽂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약간 팩소주 같은 게 들어있어요. 약간 그런 쓸쓸함이. 산 위에서 산행 중엔 금지입니다. 정말 많이 힘드신가 보네요. 사육신 사건 때 강희안도 성산문이랑 같이 체포가 됐다가 네네. 막 풀려났다고 들었는데 네. 같이 단종 보기 계획을 했던 건가요? 굉장히 절친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성산문이 강희안을 놀리는 시를 지었는데 이런 걸 뚱뚱하고 뭐 돼지고기 좋아하고 또 맨날 그 매달 보는 시험이 있는데 그거 땡땡이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놀리는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성성이가 술을 좋아하듯이 오랑우탄이잖아요. 오랑우탄이 술 좋아하듯이 쟤는 고기를 좋아한다. 돼지고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여우가 화살을 피하듯이 맨날 다다리 치는 시험은 땡땡이 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시까지 이렇게 막 지으면서 놀릴 정도로 굉장히 친한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폭풍 디스 약간 랩처럼 라임도 좀 맞게 했네요. 너는 뚱뚱해 시험 땡땡해. 진짜 현실 친구 같았네요. 대단하네요. 보통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뭐 뚱뚱하다, 오랑우탄 뭐 이런 얘기 잘 못하는데 뭐 보통 친한 사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한 게 그럼 세조가 성산문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용시켰는데 왜 강희안을 이제 안 죽이고 왜 살아남았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이거 절친이라면 절친인데? 공모했을 글쎄요. 근데- 가능성이 높은데. 뭐 제 생각에는 성산문이 워낙 강희안을 뭐 아껴서 이 사람은 워낙 현명한 신하기 때문에 살려줘야 된다고 조언도 했지만 아마 세조가 이 사람의 그 많은 재주를 좀 아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좀 결국 세조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좀 아끼는 마음이 있었고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좀 살려주는 쪽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긴 뭐 세조가 본인이 죽이겠다고 뭐 마음만 먹으면 그렇죠. 아무리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하니까. 성산문이 아무리 막아주려고 해도 뭐 방법이 없었을 텐데 본인도 조금 이 강희안한테는 괜찮은 좀 호감이 있었던 게 아까운 아닌가. 인재다. 근데 어떻게 그 그림도 볼 때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어쩌면 안 죽이는 게 더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네. 근데 고통을 준다기엔 아까 화려한 커리어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이조판서, 병조판서도 역임했었고 실제로 나중에 사육신 사건이 다시 터져서 벼슬을 잃을 위기에 처했었는데 그걸 또 구해줬다고 해요, 세조가. 그걸 보면 굉장히 아꼈던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싶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성산문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선왕 때 거진 신하들을 당신이 다 죽였다. 이 사람만큼은 한 명이라도 남겨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조로서도 그 말이 굉장히 꽂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강희안은 살아생전에 자신의 그림이 하찮은 것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 보이기도 꺼려했대요. 하지만 이 그림 덕에 강희안은 역사에 남았고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강희안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희안이 남긴 선물 고사 관수도를 보면서 여러분이 자기 성찰도 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데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좀 등장을 새롭게 해봤어요. 클래스가 다릅니다. 보물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짧은 미니 워킹쇼를 한번 해봤는데 괜찮으셨나요? 괜찮아요. 이렇게 혼자 하는 패션쇼는 처음이라 좀 긴장을 했어요. 제 뒤에 보이시는 이 특이한 팝아트 뭔지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소개할 보물일까요? 보물이랑 하기엔 좀 귀여운데요. 근데 비슷해요. 제가 소개할 보물이랑. 오늘의 보물 바로 상원사 문수동자상입니다. 저게 보기 귀엽네요. 불교에서 가장 지혜로운 존재인 문수보살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표현한 조선시대의 불상입니다. 그런데 다들 표정이 조금 놀라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박영진 씨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 예, 그동안 본 불상이랑은 조금 다른 네. 느낌인데요. 예. 네. 수치 좀 예. 불상 같기는 한데 여잔가 싶기도 하고 남잔가? 수염은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어려 보입니다.
굉장히 독특해요. 일단 동자상의 몸은요, 균형이 굉장히 잘 잡혀 있습니다. 손 끝까지 우아한 자태가 담겼어요. 무엇보다 이 보물의 백미는 흘러내리는 옷자락이죠. 이런 시스루 패션처럼 하늘하늘한 천의 움직임을 그대로 살려냈어요. 섬세하고 사실적인 표현으로 조선 초기 조각 기술의 백미가 담겨 있는 그런 불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불교 예술품인 문수 동자상 안에는 겉으로 보이는 이런 가치 외에도 의외의 이야기가 또 숨어 있다고 해요. 때는 1984년 상원사에서 이 동자상에 새로 도금을 했는데요. 그때 예상치 못한 물건이 불상 안에서 나왔어요. 적삼. 그런데요, 그 적삼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피 묻은 적삼. 옷에는 좀이 슬고 벌레 먹은 흔적이 가득했어요. 왜 피 묻은 적삼이 문수 동자상 안에서 발견된 걸까요? 혹시 범죄 증거 뭐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문수 동자상에는 어떤 기괴한 사연이라도 숨겨진 건 아닐까요? 남자는 죄인이었습니다. 왕좌에 앉겠다는 남자의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적은 물론이고요, 피를 나눈 형제도 살려두지 않았죠. 남자의 조카는 단지 왕이라는 이유 하나로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네, 바로 수양대군 세조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떠돌던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종의 어머니가 세조의 꿈에 나타나서 세조에게 침을 뱉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부터 간지럽기 시작해서 온몸에 피부병이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단순히 전설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세조의 병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피부병과 관련이 있는 약을 먹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호기심 많은 현대 전문가들이 문수 동자상 속에 피 묻은 적삼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피뿐만 아니라 이 적삼에 고름도 함께 묻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피부병을 앓던 왕, 그리고 피와 고름이 함께 묻어있던 적삼. 이제 감이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이 적삼의 주인은 세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피부병을 앓던 왕의 피 묻은 적삼. 하지만 아직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이 적삼은 왜 문수동자상 안에서 나온 걸까요? 세조가 자신이 직접 집어넣은 걸까요? 아니면 혹시 또 다른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1984년 이 문수 동자상을 다시 칠할 때 세조의 적삼만 나왔던 건 아니에요. 각종 법경과 그리고 발언문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문에는 이 동자상을 조성한 건 세조가 아니라 바로 세조의 딸 의숙공주와 그 남편이라는 글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인 세조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면서 불상을 조성한다는 글이 적혀 있었죠. 그런데 저는 과연 세조의 딸 의숙공주가 빌었던 건 그것뿐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이 전설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피부병이 있는 세조가 온천을 찾아갔어요. 거기서 한 소년이 세조의 등을 밀어줬는데 소년이 밀어준 그 부위가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하죠. 그때 세조는 그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꼬마야, 너 어디 가서 왕의 등을 밀었다고? 절대 말하지 말거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소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네, 당신도 어디 가서 문수보살이 등을 밀어줬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네, 바로 그 문수보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좌상은 바로 그 문수동자의 모습을 하고 있죠. 아마 딸이었던 의숙공주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피부병을 앓고 있던 아버지를 떠올렸겠죠. 평화롭지만 오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문수동자상의 표정. 딸은 인자한 표정의 문수동자상 앞에서 아버지의 쾌유를 빌었겠죠. 그리고 아버지와 더 긴 시간 함께 할 수 있길 바랬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였을까요? 저는 한 가지 바람이 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는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죽음을 앞둔 아버지의 죄가 떠올랐겠죠. 그렇지만 그 죄가 많은 사람도 세상 단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전설 속에서 문수동자가 아버지의 피부를 낫게 해주었듯 아버지가 지은 죄도 그 문수동자가 사해주길 바랬을 겁니다. 그런 속죄의 마음으로 딸인 의숙공주가 문수동자상을 세웠던 건 아닐까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했을 딸의 마음, 아버지의 평안을 기도하는 마음, 그 마음이 담긴 상원사 문수동자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희 씨가 제대로 칼을 가신 것 같아요. 그동안 천상의 컬렉션을 하면서 네. 이제 연기자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가수분들도 나오시고 여러 분야의 분들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너무 그 무대를 꾸미는 모습이 너무 제가 상대하기가 너무 벅차더라고요. 자, 연기를 하시는 분들은 너무 연기를 잘 하시고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패션쇼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제가 고른 이 문수동자상 이 보물과 맞는 스토리에 따라 스토리의 흐름에 따라서 의상을 고르고 저희가 몇 달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에 혹시 나오실 분들은 더 고민을 많이 하시겠네요. 맞습니다. 부담감을 많이 안고. 예. 그러니까요. 이 야구 선수나 이런 분들 섭외하면 안 되겠네요. 운동 선수는 예, 여기서 갑자기 공 던지고 이럴 순 없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와서 불상 많이 구경했었는데 이 부산 보면서 이제 특히 그 제주도 남쪽을 가면 약천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그 작은 부상 한 8만 개 정도 보관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항상 그 좀 구경하는 재미있고 또 요즘 이제 유럽에서는 어떤 뭐 불상도 그렇지만 그 부처님이 했던 말들 이제 엽서다가 적어놔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문화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약간 자기 뭐 인생의 길 어떤 철학이 담겨져 있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이현희 씨 덕분에 좀 하나의 되게 색다른 사연 알게 된 것 같고 불상은 좀 되게
트렌디한 것 같아요. 저게 너무 금이 많이 반짝거리는 거 아니에요? 네. 요즘 스타일이죠. 약간 네, 힙합 예. 힙합 불상인데. 요즘에 저 아이돌 분들이 되게 많이 하시는 일명 뿌까머리라고 하거든요. 저 헤어스타일 도끼 씨 집에 가면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예. 스웩이 네. 넘치네요. 네, 스웩이 넘치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전체가 다 금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머리도요? 예, 머리도 약간 머리도요? 금이었으면 올 금이었으면 어땠을까? 너무 금발 아닙니까? 그럼 네. 그런가요? 저게 그 사실은 그 전에는 뭐 조금 빛좀 바랬겠죠. 근데 1984년에 문화재 조사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박을 다시 빌려고 이제 꺼냈다가 거기서 갑자기 이제 이 유물이 막 터져 나온 거죠. 그래서 84년도 기사를 찾아보니까 경향신문 일면에 사진은 이따만하게 크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발견이었죠. 왜냐하면 조선 전기만 해도 사실은 불교 문화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숭유 억불책을 썼기 때문에 없는데. 저 그 상원사라는 절이 엄청 부지가 크다 그래요. 아파트 막 몇 채 들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불교를 그렇게 활성화시키는 시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저렇게 큰 절을 만들었을까? 일단은 기록에 따르면 세조가 그때 많이 아파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시 절을 굉장히 크게 증축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세조가 많이 건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 절을 알고 있어요. 상원사라는 절을. 어떻게 알지? 저희 이제 굿데이가 숙소 생활을 다 같이 하는데 숙소에 고양이를 키웠었어요. 근데 저 상원사에 고양이 석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절에요? 네. 그래서 애묘인들한테 되게 유명한 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일화를 보면 세조가 이제 병을 낫고서 다시 한번 찾아갔더니 자꾸 고양이가 나타나가지고 자꾸 용포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옷을. 그래서 자꾸 끌고 막 그랬다 그러고 끌다가 못 가게 만들고 자기는 고양이는 또 가서 어디 탁자, 불상 있는 탁자 밑으로 들어가고 3번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못 가게 만들고. 그래서 세조가 이상하니까 저 탁자를 뒤져봐라 그랬더니 거기에 자객 3명이 칼을 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큰일 날 뻔한 거잖아요. 고양이가 없었으면. 그래서 고양이를 위해서 세조가 그 500섬지기에 그 논밭을 내려주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고양이한테 그럼 부동산을 그러니까요. 불법 증여 아닙니까? 고양이가 살려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배고파서 잡아 끌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고양이 밥 죽는데. 예. 상원사 고양이 상에 얽힌 그런 고양이와 관련된 이야기며 뭐 단종 엄마가 세조의 꿈에 나타나서 침을 뱉었다는 이야기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늘 살해 위협을 당하는 아버지를 둔 딸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불안하고 속상하고 막 무서웠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권력만 차지했지 뭐 믿을 건 정말 그냥 부인, 딸 이렇게밖에 없고 나머지한테는 다 암살 위협이나 걱정해야 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네. 속으론 되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옛날에 역사 스페셜에서 본 적이 있는데 세조가 피부염의 일종을 앓았대요. 궤저성 농피증? 이름도 굉장히 생소한 피부병인데 이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약도 먹고 피부병 약도 먹고 그랬다는 거 보면 속으로는 정말 힘든 삶을 살지 않았을까. 아니 역으로 그래서 그런 병도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죠. 맞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편히 살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 마음은 수백 년 전 의숙공주의 마음이나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마음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구원을 기도하는 딸의 마음, 그 절실함이 새겨진 보물. 상원사 문수동자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931년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아이고, 이 사람들이 모여 온 동네가 떠나가라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여는 내가 들겠소. 어허이, 거기 왜 자네가 나서는가? 상여꾼은 내가 해야지. 그게 무슨 소리단가? 저희의 베프는 나였어. 항천에선 상여꾼을 하겠다며 너도나도 몰려드는 바람에 싸움판까지 벌어졌습니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선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남자, 사실 그는 일본인이었습니다. 이름은 아사카와 다꾸미, 조선총독부 임업연구소 직원이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사실 1930년 되면 조선총독부에 대한 반감이 최고였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선 사람들이 이 총독부 직원을 이토록 좋아할 수 있었을까요? 다꾸미는 조선을 정말 좋아하는 남자였습니다. 부임하자마자 한국말을 배우고 한복을 입고 생활했습니다. 숙취 해소엔 설렁탕이노 쌓이고 원기 회복엔 설렁탕이 최고라고 외쳤고요. 비빔밥이노 도라지 투척 쌓이고, 도라지를 넣은 비빔밥을 잘 만들 줄 알고 설날엔 조선 친구들에게 떡국을 얻어먹고 윷놀이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국적만 일본이지 사실상 조선인으로 살았던 남자, 그가 조선에 빠져들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꾸미는 바로 소반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밥상이라고 부르는 이 작은 상 말입니다. 사실 이 소반이 뭡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식놈 하나, 두꺼비 같은 자식놈 하나 점지하여 주시옵소서. 물 떠놓고 소원비는 정화수상. 아가, 그걸 잡으면 안 돼. 돈, 저기 신사임당 언니를 잡아. 돌되면 돌잡이하는 돌상. 뭐 여기 한 상 차려봐. 울적할 때 찾게 되는 술상. 하늘 천따지 거무현루왕. 책보다 졸려서 고개 처박는 책상.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 하루 3번 받아보는 밥상. 그리고 저 세상에 가서 받는 상, 제사상에도 이 소반이 쓰입니다. 평생을, 그리고 죽은 뒤에도 함께하는 물건. 소반은 조선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고 많은 조선의 물건 중 왜 소반이었을까요? 처음엔 특유의 소박함과 자연미, 이것 때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비할 바 없는 큰 매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일상이죠. 일상. 어떤 물건은 사용하면서 더더욱 아름다워지곤 하지.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물건의 완성자라고 할 수 있다. 주인의 일상이 녹아드는 물건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소반의 매력에 빠진 다꾸미는 조선 땅에 있는 각양각색의 소반을 수집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반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구족반. 제가 왜 이 상을 좋아했겠습니까? 술상. 모르시겠어요? 술상이요. 맞습니다. 아하, 술상입니다. 물풀의 나무에 칠을 하고 나전으로 꾸몄습니다. 아주 화려합니다. 왜냐? 이 술상은요, 이 잔을 들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상과는 달리 바닥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마시는 술이 약주가 되라고 오래 살라는 숫자를 큼직하게 새겼고요. 이런 십장생? 제가 왜 갑자기 욕을 했나? 오래 사는 동물 십장생 중 하나인 학도 그려져 있습니다. 이 술상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술병 하나, 김치 한 종지 하나, 술잔 하나, 이거면 그냥 좋다. 완벽한 술상이 되는 겁니다. 다꾸미의 소반사랑은 여기에 끝이 아닙니다. 조선 땅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 소반에 대한 책까지 펴냅니다. 제목은 조선의 소반, 명칭이며 쓰임새, 자세한 설명까지 실었습니다. 다꾸미가 직접 그린 그림들입니다. 이야, 잘 그렸다.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쓰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세세하게 그려 넣었습니다. 이걸 보면 빠져도 아주 단단히 빠졌구나 싶습니다. 조선 집집마다 널려있는 흔해 빠진 소반,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책까지 출간했을까요? 저는요, 다꾸미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흔해 빠진 물건은 사라지기가 쉽다는 것을. 왕족이나 지배층의 물건은 전통이란 이름으로 오랫동안 기억되죠. 그런데 이 소반의 주인은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구화되기 시작한 식민지 땅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조선의 모습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조선을 너무 사랑했지만 자신의 조국이 조선 땅에서 벌이는 탄압과 만행을 바라보며 늘 재수로했던 남자. 그때부터 그는 속죄의 마음으로 조선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1924년 그는 마침내 자신의 쓰림새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친구 야나기 무데요시와 함께 조선민족미술관을 세우기로 결심한 겁니다. 땡전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강연회, 자선음악회, 안녕하시무니까 선생님, 좋은 소식 전해드리려고 연락했으문이다. 종교 전도하듯이 알고 있는 모든 곳에 편지를 써서 기부금 독촉, 거기다 일평생 모은 공예품 일괄 기증, 심지어 월급까지 저당 잡혔습니다. 조선민족미술관 설립에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 넣은 거죠. 대체 왜 그랬을까요? 당시 일본인들은 우리의 문화유산을 철저하게 약탈했습니다. 석탑을 해치해서 가져가고 경묵국의 건물을 헐어버리고 광화문을 통째로 옮기고 그 자리에 총독부 건물을 세웠습니다.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나? 일본인의 수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파괴된 경복궁을 보고 그가 탄식하며 남긴 말입니다. 조선의 예술은 조선 땅에 남아있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그는 이 땅에 존재하던 아름다움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조선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아주 오래도록 남아있기를 기도했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수집한 수많은 소방과 공예품들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일본으로 넘어간 게 아닙니다. 국립민족박물관에 전부 기증되어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한국의 산과 미래를 사랑하고 한국인의 마음속에 살다 간 일본인, 여기 한국의 흙이 되다. 그의 묘비에 남아있는 글귀입니다. 누구보다 조선을 사랑했던 남자. 지금도 그는 그의 바람대로 조선의 땅 서울 망우리 묘지에 누워 있습니다.
같아요. 저한테는. 아, 그래요? 네. 저는 아마 사극에서 본 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약간 세대 차이일 수 있는데 그렇죠. 저는 반대로 네. 야 천사의 컬렉션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아직 많이 한 게 아닌데 보물이 떨어졌나 어떻게 그러니까요. 너무나 소반이 나올 수가 있지 이러고 이상한데 이러고 봤는데 이제 얘기를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요. 저도 뭐 어렸을 때 저기다 이제 밥을 먹고 책상이 없어서 공부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저기 이 뭐 펄펄 끓는 찌개 같은 거 그렇죠. 받침대에 놓고 놔야 되는데 그거 안 놓고 놨다가 저기 막 자국 생기고 막 맞아요. 네. 엄청 혼나고 그랬었거든요. 저희 집안이 거의 재산이었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처음 왔을 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가난한 학생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독일어 과외 가끔씩 했었는데 처음으로 어떤 학생 집으로 갔더니 저는 당연히 식탁에 앉아서 공부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작은 방에 들어가서 그 밥상 이제 이렇게 소반을 펴고. 펼쳐놓고 네. 그렇죠. 소반을 펼쳐놓고 거기 앉아서 이제 공부했는데 과외 한 1시간 반 정도 해야 되는데 한 15분 정도 지나가니까 저는 허리랑 무릎이 너무 아파서 그렇죠. 잠깐 공부 잠깐 좀 쉬자고 해서 이제 적응이 맨 처음엔 잘 안 됐는데 이제 막상 좀 적응이 되니까 되게 실용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사용하고 나서 다시 어느 정도 접어놓고 다시 치우면 되니까 아까 그 박철민 씨가 그 이상 되게 좋아하고 술 한 잔 생각난다는 거 있잖아요. 네. 구족반. 그 구족반이 뭐냐면 개다리. 예, 개다리. 다리가 개다리 구족이- 소반. 예, 개다리. 그렇게. 또 호족반도 있고 구족반도 있고 마족반도 있는데요. 아마 그래서 저 약간 웃었습니다. 아, 아, 구족반을 그러면은 이렇게 좋아한다. 구족반은 개구자 써서 개다리, 호족반은 호랑이, 호랑이다. 그러면 마족반은 마다리처럼 이렇게 저희 집에는 그러면 학족반이었네요. 학다리였어. 학다리. 학다리였어요? 굉장히 네. 얇은. 접어다 폈다는 거요? 예. 그래서 몇 개 안 차려도 상다리가 휠 정도. 이제 소반이라고 해서 되게 동양권 문화 이제 뭐 한국, 일본, 중국은 다 쓰는 줄 알았는데 아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상인가요? 맞습니다. 저 중국은 저 식탁 문화였고요. 일본도 뭐 가이세끼라고 예? 아주 큰 상이. 가보겠습니다. 예. 제가 잘못했나요 지금? 앞에다 어디 붙이면 되게 이상한 거 알지 지금? 큰 상을 차려서 먹었고요. 우리는 원돌 문화였지 않습니까? 따뜻한 이 구들장에 앉아서 밥 먹는 기쁨. 그러니까 원돌이 가져다 준 일상의 물건이 이 소반이고 거기서 공부하다가 밥 먹다가 아버지 오시면 술 먹다가 태어나면 또 돌상하고 돌아가시면 제사상까지. 저 소반이 옛날 고구려 벽화에도 등장했다고 해요. 그만큼 정말 역사가 오래된 우리의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유교가 들어오면 이제 유교 문화랑 또 이 직접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잘 알지만 장유유서, 그다음 남녀유별, 내외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만 해도 특히 사대부 집안 같은 경우는 7살만 되면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독상을 줬거든요. 그 남녀가 이렇게 또 겸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1인상 뭐 이렇게 많이 했고. 근데 그 이 다쿠메라는 분이 소반 하나 때문에 갑자기 한국이 좋아진 건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선총독부 직원이었으니까 어쨌든 처음에는 좀 우리나라를 좀 수탈하는 좀 악랄한 사람은 아니었나. 총독부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살림을 숲을 관리하는 산림청 직원이었고요. 산림 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관심도 아주 컸고요. 조선의 자연이 개발 때문에 또 훼손돼서 사라져가는 것을 보고 정말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어떤 역사 보면은 일본인들이 어떤 문화재를 엄청 많이 그냥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선에 빠지거나 조선 문화를 정말 자기 문화처럼 여기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데 여기서 그렇게 빠지게 되고 정말 조선인처럼 생활했다는 건 참 제가 봤을 때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다니엘 씨가 더 대단하세요. 여기 계신 그 누구보다 한국 사람 같아요. 이분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직접 이렇게 활동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선을 사랑했다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본인들이 이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방화를 했다 그렇게 거짓 선전을 하면서 정말로 핍박하고 또 살해하고 탄압하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나 당장 일본으로 돌아가서 조선인들을 변호해야 되겠다 하면서 울분을 터뜨리고 했답니다. 이제 요보라는 말이 있어요. 요보라는 말이
이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뭐 조선징처럼 아주 비하하는 말인데 여보가 뭔지 모르시죠? 왜 우리가 얘기하면은 여보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사람 여보. 남자들끼리도 이렇게 여보 하는데 조선인들이 여보 많이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의 그 상징처럼 여보 했다는 놀리는 거죠. 말이군요. 놀림감으로 네. 했다는 건데 그 닭구미가 한복 입고 이제 전차관을 이렇게 타고 있으면 여보 빨리 옆으로 가 뭐 이랬다는 거예요. 조선인인 줄 알고. 그런데 군말 없이 이렇게 비켜가지고 뭐 이렇게 옆으로 가고 뭐 그랬다라고 할 정도로. 피곤에 지쳐있는 조선이여,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기보다 지니고 있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자신의 첫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자신이 가진 소중한 가치를 늘 가슴에 안고 우리 민족의 소중한 가치를 잊지 않고 당당히 살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욱더 눈부시게 빛날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 죄가 많은 사람도 세상 단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했을 딸의 마음.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선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남자. 모든 것을 쏟아부어 수집한 수많은 소방과 공예품들은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번아웃도 트라우마도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결국 나 자신밖에 없거든요. 자, 이번 주 천상의 컬렉션을 결정해야만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100분의 현장 평가단의 마음을 사로잡은 보물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천상의 컬렉션에는 호스트 이현희 씨의 문수 동자상이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상의 컬렉션 처음이에요. 오셨습니다. 처음이시죠? 네, 제가 시즌 1, 2까지 와서. 네, 천상의 컬렉션 참가를 꽤 많이 한 것 같은데 처음으로 이렇게 천상의 컬렉션에 올려봅니다. 예, 다음에 혹시 나오게 되면 옷을 한 4벌 정도 준비해서 와야 되겠다. 이현 씨 워킹을 보면서 네. 정말 어떤 그 우리가 문화 보물의 중요성도 느낄 수 있지만 어떤 그 한 인간의 간절함이 또 무엇인가 네 그런 걸 느끼면서 많은 걸 참 깨달았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까지 천상의 컬렉션 하면서 제가 맡은 보물들이 공교롭게도 다 골드였어요. 다 이제 제작진 분들이 약간 금을 몰아주시는데 이번에야말로 그 보답을 제가 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큰 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불을 밝혀줄 단 하나의 보물, 단 하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천상의 컬렉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